요번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이제, 그, 가족제도와 이제 재산 상속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성의 지위하고, 그 다음에 재산 제도, 분배 제도와 관련돼서, 대개 보면 이제 16세기 기점으로 해서, 16세기 이전과,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 그러니까 17세기, 아이고, 17세기 때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인데, 요게 이제 앞부분의 가족 형태나 혼인 이런 것들은 이제 그는 각자 보시고요. 혼인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예, 혼인부터 볼게요. 자, 그 첫 번째 단락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은 건너뛰고 두 번째 단락은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고려 시대는 근친혼이나 동성혼을 금기시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특징이야.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동성혼뿐만 아니라 근친혼뿐만 아니라 동성혼도 반대했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르다. 요 왕실도 뭐냐면 대부분 근친혼이에요. 근친혼. 왕실끼리만 결혼하죠. 특히 나중에는 좀 풀렸지만 왕자관이나 왕실의 그 여자들은 다시 근친혼을 해.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이제 결혼 형태는 솔서와 난기여가혼이 정통이 간다. 이 솔서는 대리사회제고 난기여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자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자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 집에 가기 때문에 장가 간다는 말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난기여가 풍습으로 사이가 처가에 기대어 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 후에 처가 사이가 얼마 지난 후에 처가에서 처의 노금을 봉양하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 부가도 옮겨서 어느 정도 애가 장성한 후에는 남편 노금을 봉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고대 시대부터 쭉 내려온 풍습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고려의 혼인제도 일부 일처제가 기본 원칙이에요. 예, 이것이 법제화됐어. 그래서 왕신을 제외하고는 일부 일처제예요. 왕신은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왜냐하면 왕실 같은 경우에는 왕손을 계속 퍼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 일부 다처제를 인정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를 했다. 처벌 두는 것도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예, 부유한 지배층 중심으로 처벌 두긴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일부 양상이고 실제 척두기도 좀 힘들어. 왜냐면 난기 여가원 결혼 형태에서는 남자가 누구 집에 살죠? 여자 집에 살잖아. 근데 여자 집인데 10,000원 하나 놓고 놔두고 처벌 둬갖고 같이 산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인 집에 가갖고 이제 마누와 같이 사는데 부인하고 사는데 그 뭐냐면 처벌 또 하나 드린다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지금 상식으로도 도저히 안 맞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나 처벌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일부일처제고 그 다음에 지배층도 이제 경우에는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아서 단처제라는 어떤 풍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법제적으로 일부 처제다. 다만 왕실은 일부 다처제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 단행적으로 뭐냐면 일부 다처제가 뭐냐면 들어왔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도 일부 일처제요. 좋을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생각돼. 일부 일처, 거기에 다첩제야. 이걸 아예 명문화시켜. 그래서 얘네들은 처와 첩을 구분시켜요. 그래서 처의 자식과 첩의 자식도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첩의 자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서원이 되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뭐냐면 그 고려는 왕신이 나는지 왕신 아까 일부 다처제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원나라에서 보는 풍습 중에 일부 다처제 있는데 처와 첩끼리 평등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한테 저희 어떤 그 어머니가 태어나든 그 자식들은 똑같기 때문에 뭐 간직 진출이라든지 그다음 재산 분배에 전혀 하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보다 고려 시대가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좀 높았다. 결혼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재혼도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등등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인은 사회 신분적인 어떤 측면에서 신분 계급 내용끼리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동색혼이라고 하죠. 동색혼. 그 저기 어디야? 통농에선 동색혼이라고 해 이걸. 동색혼. 같은 색깔끼리 뭐냐면 결혼한다는 거야. 이 색자는 뭐냐? 색자는 왜 색을 부르냐면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얼굴 색깔이 뭐예요? 뽀얗죠? 근데 막내하고 노비는 뭐예요? 얼굴 색깔이. 약간 좀 고생 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얼굴 색깔에 따라서 결혼한 거야. 그래서 동색혼인, 신분 내혼적인 어떤 결혼을 했고, 그래서 노비는 노비끼리 결혼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리고 노비와 노비끼리 결혼해서 그 자식 태어나면 당연히 노비고, 그리고 그 뭐냐면, 그 소유주는 누가 될까요? 어머니 쪽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간혹가다 양천교혼이 있어요, 양천교혼. 물론 정식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야합을 한 거지. 결혼보다는.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을 또 죽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일단. 그러면 이 신분은 어떻게 되냐면 일천직천에 따라서 뭐가 돼요? 노비가 돼요. 노비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 후기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고려 정기 때 이제 기록에 보면 정종 시대 때는 천자수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자수모법을 이제 뭐냐면 신분 귀속 여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는 또 이건 복잡해. 그래서 뭐 노비 종국법 했다가 노비 종목법 했다가 일천 직천 했다가 노비 종목법 했다가 여러 가지 변화상이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또 조선시대 할 때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호장이나 부호장도 뭐 계급 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 교관을 배출했던 문벌 집안도 내혼을 했는데, 그 중에 왕실과 이제 혼이라는 게 제일 으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끼리끼리 혼인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모지명 분석을 해서 뭐 총 연령대를 분석을 했죠. 보니까 남자는 이게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20살, 여자는 16살. 그러니까 21살, 17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그때 결혼한 거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할아버지도 금방 돼요. 할아버지도 뭐 그 3, 40대? 빨리 결혼 빨리 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증조 할아버지도 한 5, 60대,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한 7, 80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장수려면 한 집안에 몇 대손이 같이 살아요. 4대손이 같이 사는 거야. 고조 할아부터 해서 그 손자 때까지 쭉 같이 사는데, 그 4대손이 같이 살기 때문에 제사도 몇 대까지 하는 거야. 고조까지 하는 거야. 왜냐면 고조 할아버지는 얼굴 봤으니까 의리상 제사를 지내야지. 근데 그 이상은 이제 못 봤으니까 이제 안 지내도 되는 거야. 매년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유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각자 보세요. 통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보면 다음 장 넘어가면 고려 시기에는 부계와 비교계의 구분이 의식이 약했기 때문에 대부분 족이라고 해서 표시를 했고, 요때 이제 이 족이라는 그 개념에는 부계 집단을 표시했지만 그 부계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총칭한 거야. 모계, 척에 다 해서. 그래서 그 고조와 달리, 조선과 달리 고려는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 척에도 중요시 여기고, 이런 간행들이 조선 전기까지도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조선시대 때 넘어오면서 좀 뭐만 이제 강조하는 분위기죠? 부계 활동만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들 이제 뭐냐면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부계와 모계를 같이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측적 친속관계예요. 양측적 친속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계와 모계를 동시에 존중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부계와 모계를 동시에 존중한다는 건 친손자와 외손자도 똑같이 대하는 거야. 권리와 의무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손자에게도 뭘 나눠주는 거죠? 상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딸에게도 동시에 상속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 상속을 받았으면 권리 또한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받았으면 의무 또한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딸도 뭐예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돌아가면서, 그 다음 외손 봉사를 해갖고 외손자도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산도 똑같이 받고, 모기에 따라서 양측적인 어떤 친속관계에 따라서 딸이나 외손자도 똑같이 받고, 동시에 뭐냐 똑같이 제사를 지내야 돼. 권리와 의무 같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가면 점점 뭘로 넘어가요? 부계혈통 넘어가면서 17세기 이후에는 이제 부계혈통만 인정받는 이제 경우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 상속 형태에서 적장자고, 그 여자들은 그 딸들은 받긴 받아요. 조선 후기 때도 받긴 받아. 두 번째도 받아요. 근데 첫 적장자보다 뭐죠? 상당히 적죠. 그 내용이. 그리고 적장자만이 이제 뭐냐면 그 제사를 지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이건 뒤에 이제 얘기하고요. 요 관련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재산 상속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
이 재산 상속은 대개 이제 고려부터 해갖고 뭐죠? 조선 중기 16세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냐면 17세기 이후 성리학적인 윤리관이 강화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 예, 요 시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보면 가계 유지의 중요한 계기가 하나가 상속이다. 상속의 대상은 노비와 전토가 중심이다. 노비의 경우에는 자녀 간의 군분 상속이다. 그래서 남녀 군분 상속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녀 군분 상속이라는 점에서 중국보다는 고려 사회가 훨씬 비부계적이다. 비부계적이라는 건 뭐예요? 부계 외에도 목에도 강조된다는 거야. 척에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적 토지 소유의 원리상 민전의 상속은 상속자, 피상속자 간의 사사로 결정된 문계에 의해서 작성한다. 요 문계인데, 이 문계는 토지대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문계보다는, 문계도 있지만, 이 상속 관련된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재기예요. 네, 분재기. 예전에도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는데, 분재기는 뭐냐면, 재산을 나누는 것을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노비가 몇 명이 받았고, 토지가 몇 명 받았고, 그런 걸 다 적어놔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중요한 사료죠. 네, 분재기. 자, 그래서 남녀 간의 자녀 간의 군분이 갈렸다. 다만, 군분의 원칙에 분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차이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뭐, 중자녀, 서자녀, 적자녀, 그래서 일종의 장유유서였죠. 나이 순에 따라서 이게 잘라놓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사유지 상속에 대한 보조적 기능을 갖는 법제다 등등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유지는 소유권 관련된 거죠. 소유권은 그냥 분분 상속하면 돼. 문제는 수조지와 관련된 거야. 수조지. 수조지는 뭐와 연계돼 있죠? 이거는 수조지는 직역과 관련돼 있죠. 내가 국가의 직역을 함으로써 뭘 받는 거야? 그 대가로 수조지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교사로서 이제 뭐냐면 일을 했다. 공무원 일을 했다. 그럼 대가로서 이 수조지 땅을 받는 건데 문제는 이 수조지의 경우에 군분상속이 안 돼요. 왜냐면 이 군분상속하려면 직역을 분할시켜야 돼. 교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낮만 일하고 밤은 또 누가 하고 오후는 오전 타임하고 오후 타임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 근데 그게 실제 안 되죠. 공무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타적인 어떤 상속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그때 순서를 정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법제로 이렇게 정했는데, 자, 이 연립 순서를 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립, 그러니까 수조지를 상속할 수 있는 순서, 먼저 적자여야 돼요. 적자, 그 다음에 적손, 그 다음에 동모제. 동모제는 뭐냐면 자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동생이라는 뜻이야. 친형제라는 거예요. 친형제. 그 다음에 서손. 그 다음에 서손은 첩의 자식이죠. 네. 아니 서손이 아니라 잠깐 이때 서손은 그게 있다. 적자 서손은 이때는 좀 약간 다른. 적자는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서손은 두 번째 이하의 아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적손은 그 첫 번째 아들에 태어난 손자. 그 다음 동모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보통 이걸 서자라고 하거든요. 고려시대 서자는 우리가 생각한 첩의 자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이하는 다 서자야. 그리고 서손은 두 번째부터 해갖고 그 자식 중에 그 자손도 있죠. 이게 서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손.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예외적으로 군분상속이 안 통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손, 서자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는 첩의 자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서자, 서손은 뭐의 의미다? 두 번째 아들 이하 또는 두 번째 아들 이하의 자손들 그 의미도 이제 해석해야지만 맞아떨어져.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장자 단독 전수예요. 그런 것들 예외적인 수조지는. 자,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를 보자. 여성의 지위도 이제 조선하고 좀 달라요. 여성의 지위는. 자, 고려 시기 때 부계친 못지않게 모기와 척계친도 강조됐고 사위도 아들 못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출가 외인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었죠. 이거는 뭐 조선시대에 들어온 거고 그 아들과 딸을 크게 차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의 지위도 중국이나 조선보다도 상당히 높았다. 여성에게 수저를 강조하지 않았고 재혼에 대한 어떤 제재도 없었다. 재혼할 땐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것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는 유복자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자식들은 현실적 문제가 작용해
재혼은 싫지 않았다. 그래서 이혼 규정은 또 차별적이고 뭐냐면 실제 발생한 이혼 대부분 남자의 가처가 많았다. 그러니까 가처가 뭐냐면 비처가 뭐냐면 여성을 버릴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혼을 할 수 있어도 제재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야. 이혼을 잘 안 하려고 했어. 지금도 그렇지만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 잘 눈이 있잖아. 사회적 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혼도 조건이 좀 있어요. 뭐냐면 사별했거나 여자가 그러니까 사별해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았거나 그 두 가지 한정해서 재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재혼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이유 성격 차이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버림을 받아서 이혼을 당했거나 남자한테 그 다음에 사별날 경우에만 재혼을 하고 그때는 아무 제재도 없고 자유롭게 했다는 얘기지. 우리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시키고 다른 남자하고 오늘날 눈 맞아갖고 바람 펴갖고 이런 식의 재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고려시대라도 지킬 건 지켰다는 거죠. 자, 가정 내 역할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딱 들어보면 지금 여자들한테 되게 분노를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런 건 안 낼 것 같아. 그리고 성도 이게 이제 조선보다 상당히 개방적이야. 성문제도.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사원을 찾아가거나 불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이 불교 행사에서 되게 많았거든. 근데 지금도 여러 가지 행사하면 거기에서 행사 목적에만 충실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남녀간 썸씽이 일어나잖아.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성이 상당히 조선시대보다 개방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고조말 성리학적 가정윤리가 수의되면서 동성불허, 재가금지, 그 다음에 적서분번 가능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조선 초기 때부터. 동성불허는 예전에는 없었죠. 같은 성끼리 결혼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동성이면 같이 결혼을 못하는 그런 간행들이 형성됐죠. 조선 초기 때부터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좀 남아있다가 지금 90년대인가? 그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간념들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소개팅을 한번 시켜줬는데 그분이 건씨예요. 여자분이. 근데 그 남자분이 건씨야. 그래서 소개팅 못하겠다고 동성이기 때문에 동성 불혼이다 해가지고 소개팅을 못하겠다는데 모르겠어요. 건씨가 그렇게 수가 약하긴 하는데 적긴데 박씨는 미양 박씨는 많거든요. 다 결혼 많이 하던데 원래 있는데 하여튼 재가금지도 이게 이제 성종 때 들어와서 이제 법제됐죠.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재가금지는 재가를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재가를 할 경우에는 재가녀의 자식들을 차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재가녀의 자식들을 차별해갖고 재가녀의 자식들은 그 손자 때까지 벗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일 때는 자기 자식도 이제 벗을 못하는데 결혼하겠으면 못하게 하죠. 물론 이제 이 재가금지 규정은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사대부 자녀들만 적용되고 일반 평민들 상관없죠. 그냥 어때서 결혼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 때까지 하고 적서분번 강화는 뭐냐? 이거는 언제 때 형성됐어요? 이거는 조선 초에 태종 때 서울금지법 해갖고 서울 차법법이 있어. 차대법이 생겼어. 네. 그래서 이 법에 비해서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적서 그러니까 뭐냐면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생겼고 이때부터 서자는 두 번째 아들이 아니라 뭐죠?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느 때 얘기다? 이거는 고조 만료 설명하겠지만 실제 조선 초기 때 이제 법제화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 있죠. 나머지 거 상속 형태나 이런 것들은 완전 16세까지 계속 가요. 이걸 제외하고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음 그 장을 볼게요. 다음 장이 뭐냐면 노비의 수첩했고 7번이 이제 뭐냐면 절수행과 그와의 공간, 사원과 총락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충 말로만 설명할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는요. 지금은 사원이 어디 있죠? 산에 있죠.
지금 물론 그 도시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산에 있어. 상중불교죠. 그거는 이제 언제가 아니라 고려 후기 때 이제 진후된 이제 개혁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 당시 그 전까지는 사원이 어디 있었냐면 산도 있었지만 일반 여염집, 민간이 사는 곳도 같이 있었어요. 네, 같이 섞여 있었고, 그래서 사원에서 이제 뭐냐면 수공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시장이 형성되고 촌이 형성된 사원촌도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거주 공간하고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다. 일반 거주 공간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계 네트워크 이거 넘어가고 여기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넘어가서 뭐냐면 이제 노비와 농민이 들고 일어나다. 이거부터 볼게요. 매페이 보시면 356페이지. 자, 356페이지 이제 고조시대 노비와 농민 반란 이걸 좀 봤는데, 여기 이제 그 노비와 농민 반란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요? 물론 전에도 좀 있었긴 했지만 되게 무신난을 전후로 해갖고 많이 일어났어요. 무신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한번 삼국 부운동과 관련돼 갖고 한 2번에 거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 소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농민 반란은 3번에 걸쳐서 크게 일어났죠. 첫 번째는 통일신라 말기, 적고조의 난이 뭐 원종 예노의 난. 두 번째는 이번 고조시대 때 무신난 그 이후 부근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건 세도정 시기 19세기 때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3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 두 번째 고조시대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무신난 이전에 기층민 항쟁 해가지고 무신난 이전에도 뭐 기층민이 일어난 난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지만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자원이 확대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유민들이 많이 발생됐어. 유민들이. 그래서 유민이라는 것은 본관제에서 벗어난 사람들 유민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 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그 밑에 이제 유민들 반란들이 쭉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각자 보시고. 자, 무인시대 때 이제 밀란을 볼게요. 무인시대 밀란은 크게 이제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냐면 고조사 기록에 보면 서북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평안도 지역. 그걸 뭐라고 하면 서적이라고 기록돼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오늘날 하산도 지역에서 많이 났죠. 그걸 남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무인 정권이 성립한 후에 사회 경제적 개혁은 소리한채 부세 수탈로 가혹하게 세정이 문란해졌고, 다른 한편 신분 의식이 아래되어 기층민의 항쟁이 폭발되어 일어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사회개혁의 소리한채 부세 수탈의 가혹한 세정. 그건 뭐냐면 무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무신들이 지방간에 파견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탈이 극대화됐고, 두 번째는 신분 의식이 이제 와야 됐어. 그러면서 이것들이 자극된 거지. 대표적인 역할 모델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임이라는 사람이죠. 이임은 솔직히 정치는 못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사람들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이임인 같이 뭐냐면 천한 노비 출신도 뭐냐면 한나라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못할 수가 뭐냐? 우리도 한번 일어나 보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왕후장생 씨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을 이제 한 것도 그런 사회적 배경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민 같은 사람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긍정적인 효과를 준 거죠. 그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단 황제는 특히 경대승, 정중부, 이민 같은 최고 집권자들의 무인 집권기에 빈번하게 일어났고, 대표적인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서북, 창주, 성주, 철주의 삼주민들의 항쟁.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공주 명확수의 망이망수의 난. 그 다음에 전주 군인과 간노의 항쟁 등등등 있는데, 자, 정부는 이에 대한 무마차를 펴면서 대응에 영합하고 이에 여의치는 무력으로 진압을 했다. 자, 서북 지역의 밀란은 수령의 타박과 주구의 반발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그리고 명종 6년에 경주 명확소민이 망소일가 무리들 불러 모아 수 산행 병마사로 이끌고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요. 명확소는 지금의 탕방동, 그러니까 유성구 일대죠. 이렇게 비정되고, 철소도 보기도 하고 탄소도 봐요. 예. 근데 교과서에서는 되게 탄소도 이렇게 서술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된 공문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 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공개가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떤 정부였냐면 이방 때였어요. 이방에서 이제 정중부 이렇게 넘어갈 때인데 이게 이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기가 좀 힘들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쪽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켰냐면 조유총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력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죠? 조유총이 반란인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타일러 보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망의가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파견했거든요. 여기 중간에 빠졌는데 근데 오히려 뭐냐면 깨졌어 농민군한테.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아까 얘기했죠. 그 명학소를 뭘로 승격시켜요? 충성으로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관리들 파견해서 직무를 하고 근데 이제 또 반란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쉽게 진압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조이총이랑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병력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망이망소에는 쉽게 진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망이망소가 이제 진압을 하고 나서 다시 강등을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망이망소에 나는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물론 이제 이걸 진압을 하고 났지만 이후에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갖고 망이망소에 난 이후에 소민들 항쟁이 더 있다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도 그걸 인정하고 뭐냐면 일반 군요도 이제 편입을 시키면서 이제 마무리시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주에서는 그 당시 이제 농민 출신을 주영군의 보승가, 정용, 간노, 승려를 합세해 항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새로 사록으로 부임된 지방의 황보를 호독하게 시행했으며 사홍장과 사록의 간선을 만드는 일을 가혹하게 감독하는 원인이 되어 폭발됐다. 그래서 그 하급장교의 지휘 아래 사록을 내쫓고 향리대 집을 불태웠으며 판관의 유업에 확립을 받고 임명하기도 했다. 등등 해갖고 전주에서 이제 밀란이 일어났죠. 전주 간노에 난 이런 거에 설명을 했고 자, 하여튼 뭐 이것도 이제 진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명종 20년에는 오늘날 동경에서 또 반란이 났어요. 농민항쟁이. 그래서 명종 20년에 정원의 동경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은 명종 23년에 김사민이 인도대 운문사에 들어가 온거였다. 요게 이제 김사민의 반란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김사민은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삼위승이라는 뜻이에요. 삼위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겸습생이라고 해서 그 지금도 그 겸습생이라는데 뭐냐 겸습승려야. 그러니까 본 승려가 되기 전에 그 뭐냐 바깥에서 머물면서 승려 여행 연습을 하는 사람을 삼위승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뭐냐면 일어났고 이때 호심이라는 사람이 또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들과 또 연합정서를 구축했죠. 자, 이때 이제 김사민과 호심이 나뉘다니까 이걸 이제 반란을 진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이민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이민 정권 때 이제 군대 파견을 발렸는데 그 이민의 아들이 그 얘네들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주고 무기도 갖다 팔고 등등 해갖고 초등학교 때는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종군인가 뭐 사령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근데 이민의 아들이니까 도저히 건들 수가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자살했던 거야. 자살냈어요 그냥. 왜냐면 그 이민한테 알려주면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간신히 진압을 했어. 그래서 혹자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김삼일 호시는 되게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났죠. 경주 부근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신라 부흥운동이다. 그리고 그 이민은 또 어떤 출신이에요? 경주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민이 경주 출신으로서 이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신라 부흥운동을 깼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이민이 지금 한나라에 권력을 잡고 있는데 자기가 뭘 신라 부흥운동을 지원해갖고 거기에 독립국가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나라를 만들려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왕좀 뒤엎지. 그 의도가 있었으면. 자, 하여튼 그 예전에 김사민과 호심의 난 이거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반란이 날 때 여기는 나오지만 대개 보면 그때 내걸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 신라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이야. 예. 그래서 신라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포방한 것도 있다. 대표적인 이제 고구려는 거기 서경에 일어난 최강수의 난 있죠.
거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더 이제 백제 부흥운동은 그 앞에 이연년의 형제 반란 보이시죠? 예, 그 반란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신라 부흥운동 같은 경우에는 동경에서 일어난 반란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하여튼 경주 동경 밀란 그 다음에 뭐 김사민 호신의 반란도 거기에 이제 속하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 일단 첫 번째는 농민 반란이 일단 지배층의 가혹한 통치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당시 무신란이 중앙 권력이 좀 약했고 그래서 서로 싸움이 있었어요. 항쟁이 정권이 바뀌었고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신분 해방 투쟁 그런 의미가 있죠. 대표적인 역할 모델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겠죠? 이민. 그다음 세 번째로는 거기다 신라 백제 고구려의 부흥운동.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신라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무슨 의식이 남아있다는 거죠? 일통 사망 의식이 존재하고 있었다를 반영하고 있죠. 일통 사망 의식에서 이제 보면 대개 중앙 권력이 강하면 일통이 강해져요. 그 부각이 되고 만약에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 뭐가 사망 의식이 계속 부각이 되죠. 근데 이 일통 사망 의식은 여기까지가 이제 최고조였고 나머지 때 이제 몽골족이 쳐놓으면서 이게 없어지죠. 몽골의 침입.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라는 개념이 이제 확립되기 시작하고 그걸 이제 민족의 기운을 찾고 보니까 사만 이전의 인물이 필요하죠. 이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당군이죠, 당군. 그러면서 이때부터 당군이 이제 부각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상명주사 때 예전부터 이제 평양지역에서 내려왔던 그 당군의 신화를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당군 계승 의식이 이제 이때부터 형성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식은 없었고, 일통 사망 의식이 계속 잔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최충원이 이제 집권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최충원 이전까지는 좀 약간 반란이 많았는데 이후부터는 반란이 있긴 있었는데 상당히 좀 적어졌어요. 왜냐면 최씨 정권은 나름대로 중앙 권력이 강했잖아.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강해지면 지방의 반란을 잘 못해.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대적이지만 기층민 항쟁이 좀 적었고 이때 이제 최충원의 이제 뭐냐면 집권기에 좀 있었던 대표적인 이제 그 기층 항쟁은 만적의 봉기죠. 산업 만적의 봉기. 자, 그래서 만적의 난인데 이 만적의 난은 신종 원년에 일어났어요. 만적의 난을 좀 설명하기 전에 거기 이제 신종 5년에도 동경에서 밀란이 일어났거든요. 이 동경에서 밀란은 신라 부흥운동을 내걸었어요. 근데 이 동경에서 밀란이 일어난 배경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이제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서 이민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최충원이. 그래갖고 이민이 이제 고향이 어디죠? 경주죠. 그래서 경주에는 차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도 봉기한 것도 있어. 예. 자, 하여튼 만적의 난을 볼게요. 만적의 원은 신종 원년에 일어났는데 만적 6인들이 개경 북산에 남하다가 공사 노비를 불려서 모의를 냈어요. 자, 무신난 이후에 고관들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이 어찌 시가 따로 있겠느냐? 자, 왕후장생의 시가 따로 있겠느냐? 이 말 되게 유명하죠?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처음에 이거는 그 진나라 때 농민반란 있죠? 진승 5강에는 진승 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승이 얘기한 내용을 자기가 이제 임명한 거야. 여기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근육과 뼈를 괴롭게 하며 채찍 밑에 곤욕을 치러야 하는가 하면서 노비와 선동의 거사의 날짜와 장소를 정했죠. 근데 꼭 보면 진짜 노비 같은 시를 타고난 애들이 있긴 있어. 그러면 거사를 했으면 좀 해야 되는데 그 한 명 중에 쭉 달려가지고 주인한테 고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만적의 난은 일어나기 전에 발각이 돼갖고 거기 가담자들은 이제 100명 정도가 수장시켰죠. 예,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만적을 이제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그 만적이랑 누구의 노비인지 몰라요. 예, 다만 최충원 열전에 실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만적이 최충의 노비는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성공했던 동경에 이제 보죠. 동경에서 밀란이 일어났는데 요때 동경 밀란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 부흥운동 쪽 성격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있는데 동경에서
또 밀란이 있었는데 고려 왕업이 거의 다 되었으니 신라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 이런 경문을 돌리고 운문, 울진, 초정 같은 경상도 일대의 밀란 세력의 호응을 받아 그 세력이 잠옷 떨치었다. 항쟁군은 계속적인 강경투부에 의해서 시종 직위년에 결국 진압됐죠. 그래서 경주의 신라 부흥운동은 경주민의 고려 정부에 대한 소외감이 폭발되고 근본적인 소외감이 폭발적인 것이지만 근본적인 수탈 체계에 대한 항거였다. 자, 요게 소외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돼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민을 좋아하지 않는 최충원이 동경민들을 탄압을 했어. 차별도 없고. 그것도 있고 동경이 예전에 고려 초기 때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상경의 지위도 남경한테 뺏겼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박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경주 지역민의 반란 규모가 크고 민심의 동요가 심각하여 고려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해 정부에서도 이 기간 여러 신들에게 무려 33차례에 관한 제사를 지내고 신종 연간에 진주에서도 밀란이 났죠. 그래서 이제 이 진주의 밀란은 노위의 난에서 시작했는데 이를 진압하는 가는데 그 향리 정방위가 다시 난을 일으켜 많은 것을 살생했다.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진압군들이 파견했는데 정방위가 이제 활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의심을 한 거야. 너도 반란 일으키지 않느냐. 근데 정방위가 무슨 말이냐. 나는 진압하러 왔다 갔다 했다. 그 정부 진압군이 사령관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못 믿고 하니까 정방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제 정방위 입장은 좀 억울했는지 그래서 정방위 친구들 다른 항리들이 들어와갖고 정방위 구출해서 오히려 이 정방위 중심으로 다시 난이 일어났어. 예.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난까지 만들어가지고 일어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최충원 정권의 강경진압으로 한동안 농민항쟁이 움츠러졌지만 대의적인 모습으로 다시 부흥했고 그때 서경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부흥운동 내용이 이제 그 뒤에 있죠. 이거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목항쟁 기간 동안 항쟁이 수고하지 않다가 고종 24년 이영렬 형제가 아까 전에 무슨 운동이죠?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래갖고 그 당시 담양에서 이영렬 형제가 토착미를 이끌고 거사여 인근의 여러 군현을 영향을 행사하고 백제 부흥을 중창했으나 중앙에 보낸 강군에 비해 수적으로 크게 우세했지만 나주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뭐 등등.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렇게 항쟁에서 뭐 이런 항쟁들이 되게 보면 이제 정권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못 먹고 못 사니까 좀 알아달라. 그래서 뭐 부세도 경감하고 자체 개혁 좀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데 안 들어주거든. 그리고 몽고족이 쳐들어올 동안 자기는 열심히 싸우는데 저기 몽고의 그 고조의 무신 정권이나 귀족들은 어디 놀아요? 저 강화도 가서 띵까띵까 노니까 이제는 뭐냐면 안 되겠다. 우리 도저히 못 사겠다. 오히려 몽고족들이 더 낫다. 그래서 6차 항쟁 때부터는 몽고에 투항을 해요. 몽고족 밑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왜냐면 몽고족들은 자기한테 개기면 완전 진압을 했지만 자기하고 이제 자기한테 항복하면 적극적 포용을 해주거든. 그래갖고 이때 이제 토몽이라는 형태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차 이후에 또 보면 그 두 개를 이제 행정부를 설치했잖아요. 원나라가 뭐죠? 쌍성총괄부하고 동령부죠. 근데 이게 딱 웃긴 게 그 쌍성총괄 동령부가 몽고가 여기를 완전히 장악해갖고 설치한 게 아니야. 원래는 거기에 있었던 그 뭐냐면 백성들이 반란 일으켜 그 당시 유역자들에 의해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 땅을 누구한테 바친 거예요? 몽고한테 바친 거야. 그래서 몽고가 그 지역에 바친 지역에 쌍성총괄과 쌍성총괄하고 동령을 세운 거야. 그래서 그만큼 고조 왕조에 대한 민심이 그 몽고 황제 후반기에 좀 등을 돌렸다는 거. 고조 왕조에 대해서 그 민심이 이제 등을 돌렸다는 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최충원 정권 때 최씨 정권의 이제 항쟁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최씨 정권 항쟁 내용도 있겠지만 전에 있었던 항쟁이 좀 더 많았다. 그래서 중앙 권력이 강해지면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보면 뒤에 넘어가서 자, 기층민 항쟁의 주도 세력들 보면 자, 각 지역에 전개된 기층민 항쟁은 주도 세력이 되게 다양한데 소민부터 해서 이때 소민은 소에 거주하는 민이죠.
간노, 사노, 일반 농민, 승려 등등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또 뭐 신라 고구려 백제부흥도 주장을 했죠. 이런 모습도에서 지역 내 결집을 깨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성에서 각 항쟁의 주체는 연합전선 형성이 어려웠다. 이게 또 한계점이죠. 이게 나름대로 한계점이죠. 물론 연합전선 형성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김삼인하고 호신 있죠. 김삼하고 호신. 이런 사람도 연합전선 형성했죠. 예,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안 됐다. 자, 그래서 이제 기층민의 항쟁은 체제의 동요를 가져왔고 무인정권 이들의 저항으로 정당성이 받았으며 나아가 지배체제의 전반에 흔들릴 모습을 보였다. 기층민들의 저항에 대한 초기에는 무력 진압보다는 무마책, 해유책을 우선이었지만 최신 정권 때는 강경 토벌로 택했다. 그래서 농민이나 노비 등의 기층민 항쟁은 몽골의 침략하에 체제의 개혁을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원간섭기의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중요한 원동력을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기층민 항쟁을 보고 원간섭기 때 노비 변전 사업도 하고 기층민들의 생활을 이제 뭐냐면 좀 편하게 하려는 것도 여러 가지 개혁이 되는데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보면 되고 여기 이제 사료도 있는데 자료 2번만 한번 보죠. 명확수의 날. 자, 경주 명확소의 사람 망이 망소이 등이 무리들 불러 모아 산행 병마사라고 스스로 일으키고 공주를 공격해 함락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휘 최원부와 낭장 박강수를 보내어 남적을 달렸으나 적이 따르지 않았다. 요때 남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남적. 남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산도에서 주로 일어났던 사람들 남적이라고 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평안도 지역은 서적이라고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군대를 파견했지만 또 군대 진압당했어. 깨졌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생략됐지만 군대가 깨지고 그 망이의 고향인 명확소를 아까 말했지만 뭘로 삼았죠? 충순으로 삼았죠. 요게 속이 들어요. 충순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기지 말고 고려 정부에 충성스럽게 행동해라. 충성스럽고 순하게 행동해라 해서 충성을 삼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있고 뒤에 넘어와서 망이가 이제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가야사를 침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잡아갖고 망이 망수의 난을 진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이거 있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로 구성됐다는 거 보고요. 그 다음 다음 단계 이제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고려 왕조의 도읍지 개경 해갖고 이제 그 내용들 보면 개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개경에 관련된 주변에 행정편제 개성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예. 그리고 궁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개경은 이 부분 개경하고 이제 부방디 행정편제 좀 볼게요. 이거 왜 보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 있죠? 예, 그거 관련돼서 이제 보는 거야. 개경과 경기도 관련된 지방 편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369페이지 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려 왕조의 수도는 어디예요? 개경이죠. 개경. 그래서 이제 개경이 되게 왔는데 개경은 불교 도시의 면모도 띄었고 사업 도시의 어떤 면모도 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인지 사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궁궐은 뭐죠? 만월대요. 만월대. 만월대 아시죠? 만월대는 일종의 조선시대 때 뭐예요? 경복궁하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전궁 역할을. 근데 좀 특징이 뭐냐면 고려시대 때 이 만월대는 산 비탈을 세웠어. 그게 좀 약간 이상하죠. 조선시대 때는 경복궁이나 뭐 이런 데는 뭐 창덕궁도 물론 이제 산 비탈을 세웠지만 이제 전궁 같은 게 넓은 평야에 짓잖아. 근데 산 비탈에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궁궐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만월대가 이 태조 왕건이 살았던 거 집안에. 예, 그 집을 바탕으로 넓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려의 그 궁궐은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궁궐들도 계단식 궁궐 형태가 많아요. 고려 시대는 뭐 이런 게 근데 자 보면 개경의 이제 지리적 위치가 좀 나오죠. 뭐 예성강 부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문화가 성곽을 통해 쉽게 도달할 수 있고요. 외국과의 교통도 편리했고.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는 수도는 대부분 강가에 위치했어요. 강가에 왜 위치했을까요? 일단 좋은 노를 확보해야 되잖아. 그 당시에 육상교통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개경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한양이라든지 다 강가에 위치해 평양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와서 또 예성강 주변에 기반한 성장 왕건의 아버지 왕릉이 후 고구려 궁예에 기숙되면서 개경은 후 고구려 주목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 예전부터 살았던 왕건의 조상들이 살았던 근거지였고요. 개성이요. 자, 그러다 이제 이따가 이제 뒤에 넘어가면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다음 장. 자, 왕건은 919년 천도와 동시에 궁궐과 시전을 조용하고 방리와 오부를 분류하여 송악군과 계주를 승격시켰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송악군 외에 개성군 등 주변 지역까지 이제 포함 계주는 수도니까 개경이라 불렸다. 그래서 좀 개경의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 지역까지. 그 다음에 개경이 이제 고려 수도 있지만 이거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지 도참설에 의해서 계속 이 수도를 옮기자는 설도 있었어요. 그게 남경기지설과 서경기지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탕이 됐던 게 뭐냐면 지기세왕릉이에요. 예전에 얘기했죠? 지기에는 세한 곳이 있고 뭐냐면 낙한 곳이 있는데 세한 곳에 수도를 정하면 그 지기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지기가 쇠퇴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다시 지기가 모여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논리가 지기세왕설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남경지지설 나오고 수도를 옮기려고 했죠. 숙종 때는 또 본고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노총의 서경천도 운동이 또 일어나고 공민왕 때도 천도 계획이 있었죠. 한양을 천도하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왕 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공양왕 때도 남경천도 또 있었어요. 공양왕 남경천도 관련된 내용은 아까 전에 예전에 얘기했죠. 우왕 때도 그 당시 천도 논의가 있었어요. 그것도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었어. 자, 그래서 이제 있지만 끝까지 개경은 그 당시 몽고 황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수도의 이상을 지켰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정도와 관련된 내용들 볼게요. 요거는 이제 개경의 역사를 이제 개경과 경기의 역사. 그러니까 고려시대 개경과 역사의 이제 경기의 역사 현재 내용인데, 자,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걸 또 한번 다시 정리한 것 같아요. 그 지방 행정구역 할 때도 그 얘기하는데 한번 또 읽어보죠. 자, 개경만 가난한 부서로서 개성부가 설치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개경의 하위 기관인 부와 방이 행정기구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래서 개성부는 개경 부근의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중국 당나라 제도를 모델로 해서 성종 14년에 설치한 간서로서 당나라 제도는 뭐냐면 당나라는 특수한 구역에 특별행정구로 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부를.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태원 유수부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원부. 태원은 당나라 이연이 세웠잖아요. 이연이 일어나기 전에 태원을 근거지로 해서 이어놨어. 그래서 그걸 이제 태원 유수부로 해서 특별하게 이제 부를 설치한 지역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향을 받았고 했고, 그래서 이제 성종 14년에 설치된 간소서 태조 이래 왕대 특별군 개조를 성격시킨 것이다. 그래서 개성부 가나라는 적현 6개, 기현 7개를 뒀고 적기현 13개 형이 개경에 위치한 송악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자리 잡은 개성, 정주 뭐 등등등 해갖고 13개가 있고요. 그다음 개성부는 이전 개경뿐만 아니라 12개 형까지 관할되는 중앙 간서였고요.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간직 제도가 있었죠. 자, 이런 같은 개성부의 신설은 개경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 건 있지만 23년 현조 9년에 이걸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개성부의 혁파로 인해서 그 간하의 적현 13개 현과 가운데 3개 현은 개성혁령에 7개 현은 장당혁령에 예속되어 경기를 형성하여 상소도성에 직접 속하게 되고 그래서 송악현 자체가
소멸되어 대신 개경 5부라는 독립 단위가 존재하면서 중앙이 직하여. 그러니까 이제 현종 지나서 일단은 경기 개성부가 폐지되고 경기와 그 다음에 뭘로 나눴다는 거야? 개경 5부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개성부 혁파로 중앙인 개경 5부와 지방 경기 12부가 분리된 거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종 16년에 개성부가 설치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개경부 5부를 가난하게 하고 경기 12부를 또 가난하고 그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 나온 것이 요거예요. 여기부터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답이죠. 개경 5부하고 지방 경기 12부를 분리시켰다. 요게 답이에요. 이게 보니까 푸셈에서 나왔네. 저는 저기 한의중에만 그 푸셈이 아니라 저기 뭐야 어디야 그 국평이 나온 걸로 이제인데 여기 읽어보니까 푸셈에도 이 말이 있네요. 예, 그 푸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종 때 그 얘기한 거는 그 개성부를 설치한 거고 여기는 경기 5부와 지방 경기 12부고 개성부가 폐지되고 나서 나중에 문종 때 개경 5부 지역을 이제 가난하게 해서 또 뭐냐면 그 부를 설치했다. 다시 불을 부활했다. 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요게 답이에요. 네. 나중에 제가 답안을 또 수정해야 되겠네요. 요 부분을. 예. 야, 그러니까 보니까 요번에 푸셈에서 신푸셈에서 아주 작정하고 냈네. 아, 진짜 너무하네. 어려운 문제는 거의 뭐 고조나 조선은 아주 푸셈판이네. 사료도 그렇게 많이 내고 그 푸셈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고요 때까지. 예, 필수적으로. 자, 그 후에는 이제 D 부분인데, 또 내겠어요, 그냥. 좀 한 10년, 한 3, 4년 쉬다가 내겠지. 요 지방행정부는. 그러니까 요거는 각자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예. 자, 그래서 이제, 금석, 궁궐, 성각, 사찰 있는데, 이거 그냥 읽고 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개성의 성각 같은 것들은.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개성이 나성 형태예요. 나성. 나성이라는 개념만 좀 설명할게요. 나성은 이제, 현종 때 그 뭐냐면 완성이 됐는데 왜냐면 강감제 건의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나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성 주변을 둘러싸고 이제 성이 없어. 그 다음에 저기 쳐도오면 궁궐에 이제 성이 있는데 산성 뒤에 몇 개. 그거 거기 가지고 뭐냐면 싸우지 못해.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현종이 그 거단족이 쳐도오니까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나주까지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나성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주변 개경 주변을 둘러싸인 나성을 만들어. 그게 이제 좀 특이해. 왜냐면 고려시대는 나성보다는 뭐가 발달됐죠? 산성이 발달했어. 나성이 본래 없어. 그래서 이제 개경 정도나 아니면 평양성? 평양성도 엄밀히만 하면 이제 고고시대 때 만든 거죠. 그것도. 자, 근데 이 나성이 쉽게 만들어졌지만,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나성이 그 제대로 군사적 기능을 발휘 못해. 왜냐면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군대 다 해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어. 그래서 한양이나 개성도 나성을 만들어 놓고 했지만, 인력 동원해서 했지만, 실제 군사 역할을 못해요. 예. 근데 저기 쳐도면 뭐야? 도망가기 바쁘잖아. 예. 그렇죠. 한양에서 막, 한양성 만들어 놓고, 성곽 구축해도, 막 임진할 때 막 저기 쳐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고 가잖아요. 왜냐면, 거기 다 수비 커버하려면 병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불가능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왕권의 위험을 내볼 수는 있지만, 이게 실제 군사적 역할을 제대로 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뭐 개성에 뭐 사원들이 많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다음 달락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단락이 이제 뭐냐면, 이게 약간, (10번에서) 이제 그 대모강정의 그 뭐냐면 도읍지 강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뭐 강화철도 해갖고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거기 보면 이제 서강경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좀 읽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 북진 정책과 관련돼 갖고
고려 초기에 서경 위상이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분사제도 나오고, 그래서 396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개경에 버금된 제2도시 서경 볼게요. 자, 고려에는 왕경, 개경 외에도 세 가지 경이 있었죠. 동경, 남경, 서경. 예, 그래서 초기 상경은 개경, 동경, 서경이었고요. 그 다음에 후기 상경은 개경, 그 다음 동경 빠지고 남경, 서경 이렇게 이제 있는데 개경 외에 제일 중요한 게 서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고구려 계승 이식을 포함한 고려는 고려 도읍에 있었던 서경에 무슨 제도를 실시했죠? 분사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개경의 조직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제2의 개경을 삼았죠. 그리고 이제 동명왕을 이제 기엽고 사다가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역대 국왕들이 서경에 자주 행차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경 인물들이 커터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초창기 때 신진 인물들은 되게 서경 출신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 볼게요. 태조 왕건은 서경 경영을 통해서 고조 왕실의 도처적 세력 기반을 육성하고자 했다. 원래 평양은 고조선의 도읍지뿐만 아니라 후에 고구려 수도가 되어 역사적 유서가 깊은 곳이지만 고려 건국 때는 거의 폐허로 방치되었다. 따라서 호족을 견제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찾고자 했던 태조는 세력 기반을 구축한 근거지로서 서경이 적합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태조 원년에 그 당시 서경경이 시작됐고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인호들을 평양을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사촌이었던 왕신령을 파견했어요. 이 왕신령이라는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천원에서 개경 옮겼으면 평양 서경을 습격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 성을 쌓았고 내성을 쌓고 나성을 축조하고 아마 예전에 장항성 있죠? 장항성이 무너진 것을 이제 다시 복구시키는 그런 것들 이제 했을 거예요. 자, 그냥 태조 5년에 행정조직 개편돼 거의 중앙과 비슷한 행정기관인데 이게 뭐냐면 분사제도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분사제도는 태조 때부터 이제 출발해갖고 그 후에 이제 예전 거쳐갖고 계속 정비되고 그러거든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규가 있는데 왕규는 정종 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왕규의 나, 외척 세력인데, 이때 이제 왕규 세력이 커지니까, 해종, 2년, 그러니까 왕규 세력이 커질 때 이제 즉위할 때, 정조 넘어갈 때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왕규의 계획을 알고 있던 정종은 왕신령을 알려서 평양에 군대를 이끌고 개성에 또 왕규의 난을 진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정종 때 왕신령 등 위주의 서경세력들이 왕실과 밀착되어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신령하고 정종이 손 연결돼서 어디로 천도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서경하고 잠깐 천도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어. 근데 정종이 4년 만에 죽죠 그냥. 그리고 나서 등장한 사람이 강종이에요. 강종. 자, 왕권을 강한 강종은 스스로 친제 권원하고요. 개경을 한도. 그다음 서경을 뭐라고 했죠? 서도라고 했죠. 그래서 서경의 지위를 격화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좀 약간 이제 항도고 서경은 서도. 그래서 이는 서경의 지위를 격화시키는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항도고 그 밑에 서도랑은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부도도 오는 거지, 그냥. 잠깐, 세컨드로. 예, 그래갖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때 이제 숙청 대상 중에 서경세력인 항주 항보시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자, 경종 때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경종은 이제 경종 다음 성종은, 예, 성종 때 얘기죠. 서경세력을 배척하지 않았지만, 지금 서경세력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왜냐면, 성종 입장으로는 이제 신라 육두풍 계열이죠. 근데 저쪽은 어디 폐사호 쪽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성종 오히려 어디에 관심이 경주에 더 관심이 있었다. 예. 그래갖고 이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서경 할지론이 있었죠. 그래서 1차 때 소배합이 쳐도니까 겁을 먹고 싸워보지도 않고 일부 관료들이 뭐예요? 서경 할지론을 주장했잖아요. 서경 땅을 미리 떼어주자. 그런 걸 볼 때 이제 성종이 한번 떼어줄까? 막 그런 반응을 보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경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은 거야. 경주. 대개는 육두풍을 강조하고 유교를 강조하고 성종 그런 사람들은 되게 신라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근데 그때 반대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희죠. 절대 떼어줘서 안 된다. 그래서 단판을 지어갖고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명종 때 항주 항부시 일파가 이제 다시 득세하죠. 그러면서 서경 세력들이 다시 우세요.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육투품 신라 중심의 세력들이 좀 물러나고, 목종 때는 항주 항부시 일파들이 이제 득세를 해. 항주 항부시는 패서 출신이에요. 그리고 천추태후 아시죠? 천추태후의 외가 쪽의 사람이야. 어머니 쪽, 그 엄마 쪽의 그 집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뭐냐면 천추태후에 영향하는 서경경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왕이 즉위원년에 호경호가 곤치고 그 후에 이제 자주행차에서 그와 같은 관심을 보였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뒤에서 이제 서경의 이제 간제와 학교를 볼게요. 자, 서경의 행정 조직은 태조 원년에 대도읍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왕신년과 강평신랑 10평을 보내 지키게 하여 참자 4명에서 5명을 보좌하게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조 5년부터 해서 이제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간청을 이제 세웠고, 그래서 서경성 일대를 5부로 나눠서 개경과 동일한 지배 체제를 이뤘고요. 자, 성종 때는 유수관을 파견했어요. 유수관.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유수관을 파견해서 난간을 대신하여 서경을 통치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유수관인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유수관이라는데 유수경은 설치하지 않았어요. 유수경은 언제 설치했죠? 이거는 조선시대 때. 4개 유수경이 있죠? 뭐, 개경, 그 다음에 강화, 그 다음에 강주, 뭐, 하성, 이렇게 4개 유수구가 있잖아요? 유수군. 유수군데 이제 있는데, 유수관과 그 다음에 간청 부서, 유수부에 설치된 유수경은 설치하지 않았다. 유수경이 설치된 건 언제 때는 조선시대였거든요. 예, 이거는 간제만 이렇게 설치한 거야. 겸직을 했고, 그리고 성종 때는 분사 사현대를 설치한 것을 기점으로 분사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문종 16년에는 서경 인근 지역에 사도를 두면서 서경이 독립된 정부 형태를 띠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종 때 11년에 거쳐서 11년에 그 당시 제약사원을 분사국자감으로 개편한 등 분사제가 확대됐고, 그 후에 이제 서경 인종 때 묘청의 난을 계기에 위상이 떨어졌죠. 이 분사제도 위치가. 그러다가 조이총의 난 이후에는 아예 폐지돼가지고 이제는 서경의 간제가 토간제로 떨어지기 시작해. 네, 격이.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뭐 요때 뭐 서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공회전 설치하고 뭐 등등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서경에서 이제 국초부터 국가청 학교를 설립을 운영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있고, 그 다음에 뭐 서경이 궁궐을 만들었다. 뭐 장락궁이라는 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몽골과의 전쟁으로 파괴돼서 복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사찰도 많았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서경은 태조 훈유 10조의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풍수지휘사상에 입각해서 선정된 거죠. 자, 우리나라 풍수는 아까처럼 몇 번 말했지만 풍수사상과 도창사상이 결합됐죠. 그래서 이제 이 풍수사상과 도창사상이 결합돼서 묘총의 난이 나중에 일어나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묘총과 정지상 등은 도창사상에 따라 서경의 음양가에 관한 대하사의 땅이라고 하면서 상소를 올려 인종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곳에 대하궁을 지어서 자주 순어, 왕이 직접 가서 한번 보도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서강천도 운동에 대해서 개경의 보수 귀족들이 맹렬히 반대하니까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에는 모총이 반란을 일으켰고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됐죠. 자, 이 사건 뒤에 서경은 독립성을 사실 간제는 독자적 행정기구 성격을 크게 잃었고요. 그 다음에 인종 14년 때는 인종 14년 유수관과 강곤, 부사 어사들을 제한 모든 간부가 혁파되고 경기 사도를 육촌으로 개편됐다. 예. 그래서 2년 뒤 일부 간부를 다시 두었지만 이전의 위상은 회복되지 못했다. 등등등 있고요. 자, 무신 정권 초에 서경 유수 조이총이 또 거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실패되면서 조이총이 나는 계기에서 명종 8년에 간제가 개편되고 간원수가 줄어들면서 경해지가 다시 격화되고, 그 다음에 서경이 비축된 곡식물이 줄이고 대부분 중앙으로 수송하면서 재정 기반이 크게 약화됐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요때부터 이제 뭐냐면
그 서경에 있었던 분사제도가 폐지됐어요. 이때 분사제도 폐지. 자, 뭐 그 이후에는 이제 있으니까 이제 각자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잠깐만 이게 뭐 자주 7번 잠깐 쳐볼게요. 자, 아까 이제 그 거단이 쳐다보니까 서경 이북 지역을 포함해서 할지하자. 할지론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 할지론에 대한 성종의 태도를 좀 볼게요. 자, 서경 이북 땅을 정에게 넘겨주고 항주부터 전령에 이르는 개선을 국경에서 전하는 의견도 제기되는데 그 성종은 땅을 떼어주는 의견을 따르려고 해서 창고에 두었던 쌀을 열어 주민들이 마음대로 가져가 했으나 그리고도 많은 쌀이 창고에 남아있으면 성종은 이 쌀이 적들이 군용이 될 것을 군용, 그러니까 군자 고고 사용할 것을 염려하여 대동강에 버리려고 했다. 이건 완전히 서경을 무시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니 가져다 필요 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고.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역사 계승 의식은 신라 계승 의식일까요? 고구려 계승 의식일까요? 신라 계승 의식이요. 신라 계승 의식. 왜냐면 성종은 육두품을 중요했고, 그 다음에 신라 계승 의식 강조했고, 중국 사상을 더 강조했어. 고구려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서희가 내세운 건 뭐죠? 고구려 계승 의식이야. 그러니까 요때 겉으로는 속으로는 신라 계승 의식이지만 일단 단판을 짓기 위해서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걸었다. 요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11번 잠깐 볼게요. 자, 훈요 10조 가운데 제5조의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서경이 이제 중요시 여긴 것이 뭐와 관련됐다? 풍수 도창과 관련됐다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서경은 순독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이 근본이 되어 있으니 만대 왕업의 기지이다. 마땅히 충하추동 사계절 중간달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죠.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간달이 뭐야?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 요 네 달에 왕이 가서 순술해라. 100일 동안 머물러라. 근데 요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직위세왕설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자, 왕이 너무 개경에 머물 경우엔 직위가 어떻게 돼요? 쇠퇴되죠. 그러니까, 왕이 떠나서 성경에 머물러야지, 뭐냐면, 개경의 직위가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수 다른 데 옮겨갖고 막 지내라. 막 이런 내용도 거기에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혼효 10조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료 12번 볼게요. 묘청의 난이 일어날 때, 이제 그 난이 일어날 때, 그 전에 모청이 왕에게 서경 귀지서 입각해서 서경을 천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말 보면 모청 등이 왕에게 건의하기를 우리들이 보건대 서경 임온년 땅의 음양가들이 많은 대하세인데, 만약 이곳에 궁궐을 세우면 옮긴다면 천하가 평탄될 수 있으며 금나라가 방문을 바치고 주변에 36개 나라가 모두 신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동시에 누가 했냐면 그 전에 김희재라는 사람도 똑같이 했어. 왜냐면 이제 난경에 그 수도 옮길 경우에는 주변에 36개 국가들이 알아서 길 거다. 이걸 이제 본받아서 모초에 그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관련돼서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다음 장 넘어가죠. 예. 자, 바다의 시크로 종창지 경랑도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있어요? 예성강 하주에 있죠? 개경하고 가깝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다음 장 또 보면, 경랑도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문화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시무 28조 있죠? 예.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이건요. 시무 28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부분은요. 자,
426페이지. 자, 여기 426페이지 보면 유교를 다 쓰면 원료 담는다. 자, 여기 이제 그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정치 이념을 포함했긴 했지만 실제 정치 이념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주로 삼국시대의 유교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 근데 이제 정치 이념의 원리로 받아들인 거는 고조시대예요. 그 고조시대인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성종 때 심호 28조죠. 앞에서 이제 얘기했죠. 성종의 왕은 유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중국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고, 그래서 중국적 어떤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왕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활동했던 인물들 상당수가 신라 율두품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언급하고 있는 최승로도 신라 율두품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최승로가 성종에 올린 게 심호 28조예요. 이 심호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상황에서 대책을 올린다는 뜻이야. 건의문이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심호 28조 내용이 다 전해진 건 아니고요. 그 중에 4개 조는 없어졌죠, 지금. 그래서 24개 조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자, 태조 왕건은 즉위 초부터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즉위 다음날 내린 조서에서 궁예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폭정을 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의지를 포방했고요. 그래서 태조 왕건은 유교 정치 이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유교뿐만 아니라 그런 불교, 토착신앙 등등등을 다 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들어가 있는 게 훈유십조에도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그 다음 풍수 도참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태조가 치민 유도 그래서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유교적 윤리가 이제 뭐냐면 강조됐다는 걸 볼 수 있죠. 유교적 이념이. 자, 그 다음 유교 진흥을 위해서 또 서경에 학교를 세우고 훈유십조에서도 뭐냐면 간헐조과가 이 간헐이라는 건 뭐예요? 네, 강간들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비판 내용들 이제 그 받아들이고 경사를 널리 읽어서 옛날 참과요 현재를 경계하는 내용이 있어요. 훈유십조에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태조가 이제 뭐냐면 유학자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채은, 채은이, 최지몽 뭐 등등 있는데 자, 뭐 유학자 최지몽 유학자도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넓게 보면 그렇게 뭐 해석할 수는 있겠죠. 자, 요 강종 때는 과거제를 도입했죠. 그래서 유교 경전을 이제 주요 시험 과목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성종 때 보죠. 성종이 즉위한 후에 유학자를 중용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최승로예요. 최승로. 자, 최승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뭐냐면 고려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원봉성 학생을 속하게 돼서 이제 강종 때 그 문화를 담당했고 외교 문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성종 때 그 본격적으로 등용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종 원년에 그 경강 5품 이상의 각기 시정의 득실을 논하는 글을 올리려는 왕명을 내리니까 그에 응답해서 뭐냐면 28조의 소문을 올렸어요. 그게 유명한 시무체인데 그 외에도 이제 있고 최소의 상성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5조 정정평하고 심우 28조 내용이야. 그래서 5조 정정평은 앞에 성종의 5명에 있었던 왕이 있었죠. 그 누구예요? 태조부터 해서 태종, 정종, 강종, 경종까지. 요거의 득실 이런 것들을 이제 왕이 올렸는데 이 5조 내용 중에 제일 비판 대상이 누굴까요? 강종이에요, 강종.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나 뒷부분이 28조인데 현재 22조만 전해져요. 제가 24조가 아니라 22조네요. 예. 그래서 6개만 이제 빼고 22조가 전해졌어요. 자,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그러면 최승리 시무추의 내용을 볼게요. 이게 원래 한문 사조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이거는 한자 사조나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거 뒤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최승로는 성종에게 이상적인 군주의 자질을 갖출 걸 권했는데 그는 고려 역대 군주 중 태조를 제일 이상적으로 봤죠. 그래서 군주는 신하들 예로서 대우하며 공경하고 참언을 멀리하며 사악한 자들 주저없이 제거할 수 있는 넓은 포석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유교 정치 이념에 투철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왕권에 지나친 걸 또 뭐냐면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강종 같은 사람들 되게 비난을 했어요. 전제군주제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향한 것은 뭐와 뭐의 조화죠? 왕권과 예, 신권의 조화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정치 형태에서 중앙의 정치력이 전국의 통치력을 장악한 국가가 바람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향한 건 중앙 집권력이야. 중앙 집권 국가. 예. 그래서 전제 왕권은 반대하더라도 중앙 집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한 게 전제 왕권하고 중앙 집권을 꼭 일치시킨 사람이 있어요. 꼭 일치한 건 아니에요. 전제 왕권이 중앙 집권이 될 수 있지만 중앙 집권이 꼭 전제 왕권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지금 뭐예요? 중앙 집권 국가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모두 다 집중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외관을 파견할 거와 지방 세력과의 억제 같은 건의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관을 파견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12목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현실 정치는 유교가 하고, 근데 불교는 수신의 근본 내생이에요. 죽은 후에, 것은 불교해라. 그래서 정치의 이념으로 유교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불교는 뭐다? 종교적 기능을 담당해라. 그러니까 유불을 분리시켰다. 그 원칙이 고조사에 계속 통해요. 그래서 고조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이념을 원내세우면 유교를 내세요. 근데 사회생활이나 문화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장악하죠? 불교가 장악해. 예. 그 다음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불보의 정곡 운영의 폐단. 아까 이제 불보다는 것은 부사에서 그러니까 사원에서 운영하는 보적, 기금이야. 근데 만료는 되게 좋은 목적에서 운영한다고 해놓고는 실제 고지대하는 거죠. 그런 것들 비판하고 그 다음에 영등이와 팔간에 가동한 노역, 사원에 가동한 영조, 너무 난설하는 거 등등을 이제 폐단을 비판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영등의 팔간회가 너무 문제가 있다 하니까 나중에 성종 때 잠시 뭐가 폐지됐어요? 영등회와 팔간회가 폐지된 거죠. 물론 나중에 부활되지만. 자, 그러나 최승의 불교 비판은 그 종교로서 불교 교리 자체가 아니라 불교에서 지금 행해진 현실적 역할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 말기 때 배불론자와 좀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그 폐단뿐만 아니라 모두 비판해요. 교지도 자체 비판했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최승로는 엄격한 신분관을 견제하고 귀족 관료의 권위와 특권을 강하게 옹호했고 존비에 따른 가살제를 정하고 지키는 건의한 것이나 노비 문제에 관해서는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궁원과 공경의 입장을 비유하는 대표적인 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분관, 그러니까 중세적 신분관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외교정책, 중앙관제, 교육기관 및 교육정책 등등등을 이제 올렸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뭐냐면 그 최승로의 정책들 올린 건 많이 반영이 돼요. 예. 자, 최승로가 이런 정치 사상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건 강력한 호적 세력이 강종에 수청되고 쌍계의 건의로 과거제 시행됐던 유교적 문풍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최승로의 이제 시무책이 어떻게 해서 이제 성종의 국가 정책을 반영했는가? 이걸 보면 성종은 아까 얘기했던 불교 행사를 억제했으며 팔간회를 금지시켰다. 예. 그리고 집을 사원으로 삼는 걸 금지했고요. 그다음에 국자감을 중수하여 12목을 경학박사를 파견하는 등 유학교육을 일으켰으며 전국의 호자, 그다음에 그 순손을 찾아서 그 호를 권장했다. 순손이라는 것은 그 자손들 있죠. 예. 그 호자의 자손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했고, 그 다음에 유교적 예를 보급하기 원구를 해서 곡식에 대한 제사를 짓고 정전을 몸이 원구는 뭐냐면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는 게 땅에 제사하는 거. 예, 원구단에. 그래서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고조는 내재 외양 체제를 했기 때문에 원구단 쌓고 해요. 근데 조선 때는 그 기록이 거의 없어. 초기 때문에 약간 보이고 거의 기록. 왜냐면 조선은 뭐죠? 자칭 제후국이잖아. 예. 자,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통제를 위해서 주요 지역인 12목에 상주하는 외관을 파견했다. 요거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요거. 자, 요거 나올 수가 있어요. 성종의 최승의 시부 28조가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밑에 뭐 현종 때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현종 때 내용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 때 송가익 고주를 많이 했다. 그래서 신유학사조. 요때 신유학사조는 이제 뭘 얘기할까요? 신유학사조는 이학, 송학을 얘기하죠. 아직 이제 뭐냐면 주작이 이제 도입되기 이전이지만 송나라에서 이제 이학이 등장해. 이와 기를 가지고 이제 철학을 논의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이런 이제 철학적 유학, 이학, 송학이 그 당시 최충원의 구제학 등의 솔성이나 송명의 명칭에 사용한 거야. 이게 대학에 들어와요. 대학에서 쓰는 명칭인데 대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서죠. 사서는 어디를 강조하는? 성리학을 강조하는 성리학에서. 예. 그 다음에 고가 과목을 쓰니 국영을 중시한 점은 이를 엿볼 수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인데 국영 과목 안에 뭐냐면 사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대 유학이 방이 이제 중기 때 들어왔다. 이 내용도 이제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그 뒤에 이제 뭐냐면 무인 집권기 때 과거에 이제 통해서 신진 관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세대 교체를 이뤘고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은 유교적 경세적 어떤 기능이나 이념성이 있고 간인의 어떤 직무 수행에 대한 도구 학문을 종성했다. 그러니까 문보다는 뭘 강조한 거야? 니를 강조한 거야. 능문 능리할 때 능리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최승로의 시문 28조 그런데 22조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좀 쉬었다가 최승로의 이제 뭐냐면 그 시문 28조 내용을 좀 몇 가지 보고 넘어갈게요. 예.